지은이가 소리쳤어요. 학사모를 벗어 내 발 앞에 던지며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거든요. 아빠가 신장을. 그 순간 나는 알았죠. 내가 숨기려 했던 그 비밀을 이 녀석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4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하나 꼬박꼬박 보낸 학비가 사실은 내 몸을 팔아서 마련하려던 돈이었다는 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되돌려줬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에요.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죠. 그때부터 나 혼자서 이 녀석을 키워야 했거든요. 일용직 노가다판에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취업해서 돈 벌게. 그렇게 말하던 녀석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거든요. 지은이가 성적이 너무 좋아서 대학을 안 보내면 아깝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난해서 이 똑똑한 녀석의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던 게 기억나요. 안에서는 책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죠. 지은아, 아빠가 뭐든지 할게. 너 대학 가고 싶으면 가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거든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은이가 눈물 흘리면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꼭 장학금 받을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할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내 월급으로는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된다는 걸요. 첫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왔을 때 나는 그걸 보고 한참을 멍했어요. 450만 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고작인데 2달 반을 굶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두 군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일했는데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지은이 생활비도 보내야 하고 월세집 월세도 내야 하고 결국 첫 등록금은 동네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냈어요.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죠. 지은이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허덕이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인지.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아빠, 나 잘 지내. 학교 진짜 재밌어. 아빠는 건강하시지? 그 목소리 듣고 나면 나는 다시 힘을 냈어요. 이 녀석만 행복하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2학년 1학기 때였어요. 등록금 고지서를 또 받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채는 이미 한 개까지 빌렸고 친척들한테도 다 빌렸고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건설 현장 선배가 내게 말을 꺼냈어요. 철수야, 너 돈 급하게 필요하지?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신장 하나 팔면 5천만 원 준대. 불법이긴 한데 안전하게 해줘.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던 게 기억나요. 신장, 장기 매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해 버렸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신장 적출 수술이 뭔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새벽까지 찾아봤어요. 의사들은 말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에 매달렸죠. 하나만 팔면 되는 거야. 지은이 4년 학비 다 낼 수 있어. 남는 돈으로 사채도 갚고. 미친 생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아빠, 나 이번 학기 성적 장학금 받았어. 100만 원이야. 이거 아빠 드릴게. 나는 전화를 끊고 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고작 100만 원 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딸. 더 이상 이 녀석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죠. 다음 날 나는 그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형님, 그 얘기 저 하고 싶습니다.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러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허름한 빌라 지하였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선글라스 낀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리고 병원 검사 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거래가 되거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검사를 받으러 간 병원은 서울 외곽의 조그만 곳이었어요. 간호사도 의사도 다 말이 없더라고요.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초음파 찍고 CT까지 다 찍었죠. 신장 상태 아주 좋네요. 55세 치고는 젊은 편입니다. 거래 가능합니다.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을 때 나는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남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다음 달 15일로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입금 2천만 원, 수술 후 3천만 원 드립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죠. 딱 지은이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하지만 틈날 때마다 지은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 녀석이 대학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 생각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술 일주일 전 지은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주말이라서 잠깐 내려온 거였죠. 아빠, 깜짝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은이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굴이 너무 말랐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고 뺨은 푹 꺼져 있고 지은아, 너 밥은 제대로 먹니? 왜 이렇게 말랐어? 아빠야말로 많이 마르셨네. 힘든 일 그만하시고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날 저녁 내가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이 녀석이 밥을 3그릇이나 먹는 거예요. 우와, 역시 아빠 손맛. 학교 근처 밥은 맛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코끝이 찡했어요. 이 녀석이 학교에서 얼마나 못 먹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지은아, 다음 학기 등록금은 아빠가 다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생활비도 좀 더 보내줄게. 밥 꼭 잘 챙겨 먹고. 아빠, 나 괜찮아요. 알바도 하고 있고 장학금도 신청할 거니까. 아빠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더 걱정돼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 녀석 얼굴을 한참 봤어요. 마른 얼굴에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라, 지은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시는 굶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죠. 일요일 저녁 지은이를 서울행 버스에 태워보냈어요. 손 흔들며 떠나는 버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다시는 이 녀석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의사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어. 수술 3일 전 그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장소 변경, 경기도 어느 산속, 내일 오후 2시 여기로 오세요. 절대 혼자 오셔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 외진 곳이더라고요. 찾아가기도 어려운 산속 펜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어요. 수술 전날 밤 나는 지은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지은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만약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나는 그 주소로 향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자, 여기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수술 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읽지도 않고 이름을 썼어요. 돈은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바로 드립니다.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마치 직전 의사가 마스크를 썼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지은아, 아빠 잘 다녀올게.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옆구리 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틀 정도 여기서 회복하고 집에 가세요. 약속한 돈 여기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현금 뭉치를 보는 순간 나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내 몸의 일부와 바꾼 돈이구나. 하지만 바로 지은이를 떠올렸죠. 이 돈으로 4년 학비 다 낼 수 있어.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줄 수 있고 이틀 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 미안해. 아빠가 일이 좀 바빠서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내려고 했는데 통증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아빠 목소리 이상한데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지은아, 이번 등록금 아빠가 다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정말요? 아빠 진짜 고마워요. 나 졸업하면 꼭 좋은 데 취직해서 아빠 효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 아빠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들통날까봐 못 갔죠. 약국에서 소독약 사다가 혼자 치료하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무거운 거 들면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건설 현장 반장이 나를 불러서 말했어요. 철수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쉬다가 나와요. 이 상태로는 일 못 시키겠어요. 결국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수입이 끊기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그 무렵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아빠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아빠, 나 지금 집 앞에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지은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아빠, 아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신장 하나 없는 거 맞죠?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한 거지? 지은아. 그게 아빠가 일하시던 건설 현장에 내 친구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어제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신장 수술 같은 걸 받으신 것 같던데 너 혹시 알고 있니? 아빠가 설마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불법 장기 매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학비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지은이가 내 손을 꽉 잡고 울부짖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알았으면 학교 관뒀어요. 내가 이랬어요. 아빠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그걸 팔아요? 아빠 없으면 나는 어떡해요? 나는 지은이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무능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랬는데 아빠는 괜찮아. 신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잖아. 넌 걱정하지 마. 아빠,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나는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아요. 대학 따위, 졸업장 따위, 아빠 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내 방에서 같이 잤어요. 어렸을 때처럼 내 팔베개를 베고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아빠, 사실 나도 비밀이 있어요. 나 1학년 때부터 편의점에서 밤샘 알바했어요. 아빠한테 생활비 받으면서도 알바해서 돈 모았어요. 언젠가 아빠 사업이라도 시작하시라고요. 근데 아빠가 이런 짓까지 하고 계셨네요. 나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아빠가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할게. 너도 무리하지 말고. 아빠, 나 휴학할래요. 1년만 쉬면서 돈 벌고 그리고 다시 복학할게요. 안 돼. 넌 계속 다녀. 아빠가 뭐든지 할게. 우리는 그날 밤 아침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날 이후 지은이는 학교로 다시 돌아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서로 더 솔직해졌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됐죠. 아빠, 오늘 병원 가셨어요? 정기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 다녀왔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는데 지은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에 올라갔어요. 성적도 계속 우수했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죠. 어느 날 지은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아빠, 나 대기업 합격했어. 연봉도 엄청 좋대요. 이제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이 녀석을 대학 보낸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해. 아빠, 다음 달이 졸업식이에요. 꼭 오실 거죠? 내가 학사모 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꼭 갈게. 졸업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기대가 됐어요. 우리 딸이 학사모 쓴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다니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죠. 다른 부모들은 멀쩡한 옷 입고 오는데 나는 낡은 점퍼밖에 없으니까. 졸업식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15년 된 검은 점퍼였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다려서요. 대학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정장 차려입고 꽃다발 들고 카메라 들고 있는데 나만 맨손에 낡은 옷이었죠. 강당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학위증을 받았어요. 경영학과 김지은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우리 지은이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검은 가운에 학사모를 쓴 지은이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학위증을 받고 내려오는 지은이가 나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지은이도 울고 있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사진 찍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어디 가요? 우리 사진 찍어야죠. 아빠는 옷도 이러고 나중에 찍자. 싫어요. 지금 당장 찍을 거예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지은이가 나를 끌고 사진 찍는 곳으로 갔어요.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지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팔짱을 꼈죠. 김지은 졸업 축하. 부모님과 함께 찍어드립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을 때 나는 최대한 환하게 웃으려고 했어요. 우리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찰칵, 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지은이가 갑자기 학사모를 벗었어요. 그리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그 학사모를 내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놨거든요.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렸죠.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제가 이 학사모를 쓸 자격이 없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잖아. 아빠가 신장을, 아빠가 몸을 팔아서 이 학위를 산 거잖아요.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이 학위증은, 이 졸업장은 아빠 목숨과 바꾼 거예요. 아빠가 한쪽 신장 잃어가면서 매일매일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벌어준 돈으로 제가 공부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졸업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내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엉엉 울었어요. 나는 황급히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다 아빠가 원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 학위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거란다.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소리내어 우시고 지은이 동기 학생들도 다들 눈시울을 붉히고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봤어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평생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심장이 되어줄게요. 내가 아빠 건강 지켜드릴게요. 나는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넌 이미 아빠한테 충분히 효도했어. 내가 건강하게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졸업식장에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은이가 학사모를 다시 머리에 쓰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다시 사진 찍어요. 이번엔 아주 환하게 웃을게요. 아빠도 웃으세요. 사진사가 다시 카메라를 들었고 우리는 눈물 자국이 있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졸업 후 지은이는 약속대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나를 병원에 데려갔죠. 아빠, 정밀 검진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건강 책임질 거예요. 신장 전문의를 만났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약을 처방해줬죠. 아버님, 신장이 하나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한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일 그만하세요. 내가 돈 벌잖아요. 아빠는 편하게 쉬세요. 안 돼. 아빠가 뭘 하고 있어야지. 그냥 놀면 더 빨리 늙어. 결국 타협을 했어요. 무거운 일은 안 하고 가벼운 관리직으로 옮기기로요. 지은이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나한테 보냈어요. 아빠, 이걸로 맛있는 거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너 저축은 해야지.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아빠 건강이 먼저예요. 결혼은 나중 일이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어느 날 나한테 큰 봉투를 건넸어요. 아빠, 이거 열어보니까 통장이랑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했어요. 우리 이사 가요. 더 좋은 집으로. 지은아, 이건 내 돈인데 아빠 돈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지은이가 내 방을 먼저 꾸몄어요. 새 침대에 새 장롱에 작은 책상까지 놓고 아빠,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이제 제가 아빠 모실 거예요. 나는 그날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몸을 팔아가면서 키운 이 딸이 이제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다니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지은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비 사위도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내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인어른 지은이한테 아버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은이 잘 모시겠습니다. 요즘 나는 가끔 옆구리 흉터를 만지며 생각해요. 이 흉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흉터라고 내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알고 난 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보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 지금 이 순간 딸이 해준 밥을 먹으며 딸이 마련한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부모를 위한 자식의 마음,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식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로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이상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